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 50년간 지속된 냉전 시대는 전 세계 엄청난 수의 특수부대를 등장시켰습니다. 가령 구소련의 정보기관인 KGB나 현 러시아의 스페츠나츠 등이 있고, 미국은 1987년 아예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를 두고 산하의 그린베레, 네이비실을 포함 7만여 명에 가까운 특수부대원을 운용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한국 역시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해공 모두 특수부대를 운용하는데 특전사, 707 특임대,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해군 특수전전단 UDT, 해병대 수색대, 공정통제사 CCT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부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100년 전에 역사상 딱 한 번 등장했던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라는 하나의 목표로 창설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 특수부대가 긴급히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원두로 꼽히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이자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천혜의 재배 환경을 자랑하죠. 1974년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에티오피아는 모든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의 시기까지는 오로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황실 근위대 메알 세파리가 존재했습니다. 국가 최고 존엄인 황제를 지키는 임무를 맡다 보니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로만 구성됐죠. 그런데 이 메할 사파리의 상당수가 한국에 파견됐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며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유엔은 한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 국가가 병력을 파병해 전투에 참여했고, 스웨덴, 인도 등 5개 국가는 의료 지원을 통해 부상병을 치료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중 에티오피아의 참전은 특별히 감사한 일로 기억됩니다. 유엔이 전 세계에 파병 요청을 했을 때 수많은 국가가 이해득실을 따져 한국전쟁 참전을 두고 저울질했었는데, 에티오피아는 어떤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 하나로 참전했으니까요. 1950년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에 이름을 걸고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저들 손에 꼭 안겨주거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당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뼛속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짐도 너희 모두도 잘 알고 있다.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라며 메알 세파리의 정예 병력들로 보병 1개대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抗류부대라는 부대명을 하사하며 한반도로의 파병을 결정했죠. 1951년 4월 12일 한국에抗류부대를 파병할 당시 에티오피아도 태평성대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한국과 똑같은 침략을 겪었으니까요. 많은 유럽 국가들은 배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닿는 힘없고 가난한 아프리카를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그랬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와 산업이 모두 망가진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자 대외 확장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먹잇감으로 에티오피아를 선택해 1935년 68만 병력과 3,300문의 기관총 205대의 비행기를 동원, 에티오피아를 기습 침공하죠. 당시 셀라시에 황제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변을 토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떤 국가도 선뜻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와 다툼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결국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27만 명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절대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저항정신 덕분에 6년 만에 승리를 쟁취합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가 됐죠. 이런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셀라시에 황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그간 교류도 없었던 저 먼 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국가에 자신의 직속 제1근위사단에서 지원자들로 구성한 보병 1개대대를 편성해 보낸 것이고, 이 보병대대는 누구 한 명 강제로 향한 사람 없이 100% 지원병으로 이뤄졌습니다. 1951년 5월 7일 에티오피아의 첫 파병부대인抗류부대 일진이 미국 수송선을 타고 약 3주간의 항해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후 총 5차에 걸쳐 6,037명의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병했는데, 이들은 미군 제7사단 32연대로 편입되어 치열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티오피아 병사들에게 사실상 지옥 같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연평균 25도가 넘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기후에서 나고 자란 병사들은 한국의 강원도에서 눈바람을 맞으며 혹독한 한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눈과 얼음이 뒤덮인 화천 접근산, 철의 삼각지 같은 지역은 그들에게 낯설고도 가혹한 전장이었죠.抗日부대가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남은 이유는 단순히 참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9월의 화천 접근산 전투, 10월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抗日부대는 적의 거센 공격에 단 한 번도 고지를 내주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무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탱크 한 대 없이 25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그들의 활약은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는 점은抗日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요.抗日부대는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는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묘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예우는 전사자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에티오피아가 전쟁에 임했던 진지한 태도를 상징하죠.抗日부대의 활약은 그들을 지휘했던 미 7사단장 아서투르도가 기억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에티오피아抗日부대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용맹한 부대는 없었다. 그들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은 무사히 때로는 부상당하거나 전사자가 있었지만 출동한 전원이 귀대했다. 그들은 전쟁 내내 포로 한 명 없었고 따라서 포로를 교환할 때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영광스러운 진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이죠. 검은 피부를 가진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북한군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국적인 외모와 압도적인 전투력은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았고 그들의 출현만으로도 적의 사기를 꺾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포로가 발생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결국 구조해낸 덕분에 아서투르더 장군의 말처럼 단 한 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약 덕분에抗日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 2회,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1회,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 2회 등 무공훈장 58회, 미국 은성훈장 1회 등 각종 훈장 20회를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후抗日부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류애가 넘쳤던 그들 중 일부는 한국에 3년 더 머물며 비무장지대 순찰 및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의 재건을 도왔고 특히 전쟁 중이던 1953년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암하라어로 하느님의 은혜를 뜻하는 보아원이라는 보육원을 세운 후 전쟁 고아를 돌봤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잠을 잘 때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후 1963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정식 수교를 체결했고 1968년에는 셀라시의 황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우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려운 시기 도와준 감사함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진짜 영웅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렸던 건 영광이 아닌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가뭄은 목축업 중심이었던 국가 경제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생계수단을 잃은 농부들은 고통 속에 빠졌고 한때 3,000달러를 넘었던 국민소득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8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지만 에티오피아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는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또 다른 재앙을 맞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일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끔찍한 고문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히려 죄악으로 평가받았고 참전용사들의 가난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쉬퍼로우 게브레 볼드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네,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고통, 멸시가 대물림되어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지만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비참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어쩌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함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니까요.
한국인들의 자유와 현재의 번영을 가능케 한 고마운 나라지만 지금 에티오피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의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덕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잠시 소개해드렸었지만 한국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약은 공진단입니다. 1300년대 원제국 시절 위영림이라는 어인은 황제들이 먼 원정과 전쟁에도 지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직접 약을 지어 바쳤는데 그 명약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더라도 공진단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을 튼튼하게 하여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리게 하여 모든 병을 생길 수 없게 한다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생길 수 없게 만드는 명약이 공진단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임금들도 이를 즐겼는데 대표적으로 경종, 철종, 정조, 순조 등입니다. 이 공진단이 귀한 취급을 받았던 것은 핵심 원재료인 사양 때문인데요. 사양노루의 향낭에 존재하는 사양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 향이 너무나 강해 만분의 1g만 있어도 10km 밖에 암컷을 부를 수 있는데 향이 강하다는 것은 퍼지는 능력이 강하다는 뜻. 그러므로 사양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양을 얻기 위해서는 사양노루 한 마리가 죽어야 한다는 점. 전 세계에서 아시아 동부에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사양노루는 한국에도 있지만 고작 50마리도 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등재되어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기도 하죠. 사양노루에서 얻은 사양이 공진단의 핵심 원재료인데 워낙에 고가인데다 사양노루의 죽음을 동반하다 보니 이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아 불법으로 밀수한 비위생적인 정체불명의 사양으로 제조하거나 또는 비슷한 색감과 질감을 내는 불개미를 분말로 만들어 이를 공진단이라고 교묘하게 속인 사기꾼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불개미라고 알리고 판매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진단은 사양노루에 사양을 넣어야 공진단이고 불개미를 넣는 순간 공진단이 아닙니다. 국내 유통되는 사양의 70%가 가짜라는 유통업자의 고백은 거짓이 아닐 것이므로 공진단을 구매할 때는 사양이 맞는지 맞다면 정식 수입된 것인지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이 동반되는 사양이라는 비윤리적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양노루의 사양이 아닌 사양고양이의 사양이 강력한 대항마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이 영묘사양이 바로抗류부대의 고향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서식하는 사양고양이에서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400년 된 사양고양이 농장 방문 영상을 공개드렸었는데 사양고양이의 사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이 사양노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효능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의미인데 현대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도 종종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에서 채취한 영묘사양은 사양노루의 사양과 마찬가지로 대영묘의 수컷과 암컷의 음부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향선낭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맛이 쓰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는 시베톤이 주성분이죠. 대영묘는 에티오피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이를 처음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진초 영묘사양으로 유명한 정진초 회장입니다. 정진초 회장은 약초 연구 분야에서 대가 중 대가로 꼽히는 인물로 약초 연구 경력만 45년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사양노루를 살생해 얻을 수 있는 사양을 사용하는 것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라 생각한 그는 사양고양이를 깊이 연구했는데 연구해보니 사양고양이의 사양이 사양노루의 사양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서식하는 사양고양이에게 시베톤이 풍부하다는 비밀을 찾아내 정부와 국가 간 협약을 취득해 식약처 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 인가를 받아냈죠. 그래서 현재 ENG 코리아가 수입하는 사양은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로 기재되어 있고 식약처의 검사를 완료해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45년의 약초 연구 경력을 자랑하는 만큼 품질의 완벽함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는데 에티오피아산 영묘사양, 뉴질랜드산 녹용, 국내산 산수유와 당귀만 고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집스럽게 제조된 영묘사양을 지난주부터 특가 행사로 진행 중인데 수령하신 분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향이 엄청나게 진해서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5점 만점에 4점을 주신 분은 너무 좋지만 포장이 너무 고급스러워 버리기 아까워서 4점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제품은 설 선물용으로 만든 제품이라 고급스러운 금빛 목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려고 구매하셨다가 부랴부랴 선물용으로 재구매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인데 받는 분이 받고 기분이 좋아야 진짜 선물이니까요. 조선의 왕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불안, 우울, 피로, 통증이 겹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공진단을 복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드실 거라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찝찝함 대신 확실함을 드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